민재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형 준호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형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이전의 건강한 체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옷이 허름하게 걸쳐져 있었다. 1년 만에 만난 형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변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형, 많이 변했네.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민재의 질문에 준호는 눈을 피하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건강 관리 좀 하고 있어. 살 좀 빼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서 듣고 있던 형수 유진이 끼어들었다. 건강해지는 중이에요. 민재 씨, 요즘 남자들도 몸 관리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준호 오빠가 예전엔 너무 방치했거든요. 유진의 말투는 밝았지만 민재는 형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두려움? 불안함?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형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열린 친척의 돌잔치에서 민재는 1년 만에 형 부부를 만났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민재는 직업적 습관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편이었다. 오늘 형의 모습은 단순한 다이어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다. 형,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얼마나 빠진 거야? 20kg 정도. 뭐, 20kg이라고? 형,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거의. 민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다시 끼어들었다. 민재 씨는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양사인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빼고 있어요. 오빠도 요즘 훨씬 더 활기차고 좋아졌죠. 그렇죠? 유진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강압적인 무언가가 느껴졌다. 준호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훨씬 좋아. 활력도 넘치고. 하지만 준호의 말과 달리 그의 얼굴은 생기가 없었고 움직임은 느렸다. 민재는 옛날의 활기찬 형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학 시절 농구부 주장이었던 형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지금의 그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식사 시간 내내 준호는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한 잔치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에서 그는 물만 마시거나 가끔 샐러드를 조금씩 집어먹을 뿐이었다. 유진은 끊임없이 준호의 식사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고 준호가 다른 음식에 손을 뻗으려 할 때마다 미묘하게 시선을 주고받았다. 잔치가 끝나고 민재는 형 부부와 헤어지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민재는 준호에게 살짝 물었다. 형, 진짜 괜찮은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유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급히 표정을 바꾸며 웃었다. 걱정 마. 다 괜찮아. 나중에 연락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형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형수 유진의 SNS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유진은 인기 있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콘셉트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다. 유진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하게 꾸며진 건강식 사진들, 운동 루틴,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 변화 사진들로 가득했다. 눈에 띄는 것은 예전에는 자주 등장하던 준호의 모습이 최근 게시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유일하게 등장한 최근 사진에서 준호는 말라깽이가 된 모습으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고 캡션에는 남편의 놀라운 변신, 해시태그 건강한 부부 해시태그 목표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형의 변화가 단순한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라는 확신이 들었다. 형 준호는 원래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본 형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있는 것 같았다. 민재는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한 달 후 민재는 갑작스럽게 형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빌려주겠다는 핑계로 전화를 걸었고
유진이 외출한 시간을 노려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준호와 유진이 결혼 후 이사한 이곳은 한적하고 조용했다. 형, 장비 가져왔어. 근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좀 도와줄래? 문을 연 준호는 더 야위어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민재는 거실과 주방 곳곳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들을 발견했다. 홈 시큐리티 시스템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카메라의 배치가 이상했다. 특히 주방과 냉장고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형, 이 카메라들은 뭐야? 방범용이야? 준호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거. 유진이가 설치한 거야. 건강관리 앱이랑 연동되어 있어서. 식습관 체크하고 그런 거지. 식습관 체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필요해? 민재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유진이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요즘 이런 시스템 많이 쓴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냉장고와 식품 보관함에는 스마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재가 이에 대해 묻자 준호는 더욱 불안해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야식 먹는 걸 방지하려고. 앱으로 시간 설정해 놓으면 특정 시간에는 열리지 않아. 민재는 형의 집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었다. 보다 깊은 통제의 흔적이 보였다. 민재는 형과 함께 연구실 장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형의 생활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준호의 책상 위에는 꼼꼼하게 작성된 식단표와 운동 계획표가 있었고 벽에는 체중 변화 그래프가 붙어 있었다. 마치 연구실 실험 데이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서 갈등이 보였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괜찮아, 민재야.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됐어. 유진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그의 몸이 약간 경직되는 것을 민재는 놓치지 않았다. 오빠, 민재 씨가 와 있었네요.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민재는 연구실 장비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네, 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를 갖고 왔어요. 방해가 됐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바빠서. 유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다. 민재는 유진이 자신의 방문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대화 중에 민재는 준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IT 전문가인 친구 지훈에게서 들은 원격 접속 앱이 생각났다. 민재는 준호에게 새 연구 앱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잠시 그의 휴대폰을 빌렸고 몰래 그 앱을 설치했다. 이 앱을 통해 준호의 동의 하에 그의 휴대폰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형, 이 앱 한번 써봐. 내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건데 스트레스 패턴을 분석해 주거든. 내 상황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준호는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유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심리학 교수인 민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듯했다. 집을 나서면서 민재는 형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학대의 징후가 보였다. 연구실로 돌아온 민재는 바로 친구 지훈에게 연락해 앱의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잘 설치됐어. 이제 그의 휴대폰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물론 법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민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형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날 저녁부터 민재는 준호의 휴대폰을 통해 형 부부의 일상을 엿보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모니터링 결과 민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유진은 준호의 모든 식사를 사진으로 찍어 확인하고 칼로리를 계산하며 조금이라도 계획에서 벗어나면 심한 질책을 가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하루 종일 준호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오늘 점심 샐러드에 드레싱 넣었지? 그거 300칼로리야. 오늘 저녁은 굶어야겠네.
살 빼기로 약속했잖아. 왜 11시에 체중계에 안 올라갔어?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노력하는데. 또 몰래 먹었지?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 먹었다며? 거짓말 하지 마. 다 알아.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오갔다. 준호는 마치 로봇처럼 모든 지시에 네, 알겠어. 미안해라고만 대답했다. 가끔 반발하려는 듯한 메시지도 있었지만 곧바로 사과하고 물러서는 패턴이 반복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진이 준호의 변화 과정을 자신의 SNS 콘텐츠로 은밀히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 다이어트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비공개 블로그에 준호의 신체 변화 사진과 데이터를 기록하고 자신의 코칭 성과로 홍보하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유명세와 수입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민재는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어떻게 형을 도울지 고민했다. 정신적 학대와 통제는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파괴적이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심리학자로서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아직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재의 휴대폰으로 긴급한 연락이 왔다. 준호가 직장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김준호 씨 가족 되시나요? 응급실 의사의 질문에 민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동생입니다. 형이 어떻게 된 거죠? 저혈당 쇼크와 심한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가 꽤 심각해요. 30대 남성에게서는 흔치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환자분이 섭식장애가 있으신가요? 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형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고 있었는데. 의사는 준호의 차트를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다이어트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장기간 영양 결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육량도 상당히 감소했고 전해질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최소 몇 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재는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알아낸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것이다. 형이 누워있는 병실로 가는 길에 민재는 유진에게 연락이 왔다는 문자를 받았다. 도착했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민재는 잠시 고민했다. 병실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형을 만나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병실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가 꽂혀 있었고 모니터에는 약한 생체 신호가 표시되고 있었다. 민재는 침대 옆에 앉아 형의 손을 잡았다. 형, 나야. 괜찮아?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재야. 유진이한테는 연락 안 했지? 그의 첫 마디가 유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형,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형이 심각한 영양실조래.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잖아.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비밀을 털어놓듯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건강해지자는 거였어. 결혼하고 유진이가 내 식습관이 문제라고. 같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자고 했어. 나도 동의했고. 하지만 점점 요구가 심해졌어. 처음엔 저녁 6시 이후 금식, 그 다음엔 하루 일식. 지금은 거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이는 자기 커리어가 중요해. 인스타그램에 올릴 콘텐츠 그게 다야. 나는 그냥 그녀의 프로젝트 같은 거였어. 내가 저항하면 폭발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녀의 커리어를 망치려는지 계속 말해. 그래서 그냥 말을 이어가던 준호의 시선이 갑자기 문 쪽으로 향했다. 유진이 병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오빠,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유진은 재빨리 병상 옆으로 다가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민재는 형의 손이 약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다. 민재 씨, 잠시 나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의 요청에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복도로 나갔다. 병실방. 유진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왜 저한테 먼저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오빠 아내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간섭하는 거죠?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형수님, 형의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영양실조와 저혈당 쇼크래요.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오빠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의지력이 부족해서 식단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오빠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지 아세요? 유진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계산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죄송해요. 너무 걱정되어서 그래요. 제가 오빠를 돌볼게요. 민재 씨는 이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형이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리고 준호의 휴대폰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형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런 건 그냥 사적인 대화일 뿐이에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경찰이 판단하게 될 거예요. 형수님이 원하신다면요. 민재의 단호한 태도에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그냥 좀 과했을 뿐이에요. 이 일이 알려지면 제 커리어가 망가져요. 우리 그냥 이 일을 여기서 끝내요. 제가 오빠를 잘 돌볼게요. 민재는 유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이것이 또 다른 조종의 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부터 형은 제가 돌볼 거예요. 형수님은 당분간 형에게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가진 증거들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민재는 굳건했다. 결국 유진은 병원을 떠났고 민재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준호의 치료 계획을 논의했다. 영양사, 심리 상담사, 내분비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준호의 회복을 돕기로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친구 지훈에게 연락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지훈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증거 보존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다. 모든 메시지와 영상을 백업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형수님의 SNS에 올라간 콘텐츠도 캡처해둬.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민재는 지훈의 조언에 따라 밤새 증거를 정리했다. 준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유진의 비공개 블로그 게시물, 그리고 준호의 상태를 기록한 의료 차트까지. 모든 것이 준호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통제와 학대를 받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병원 심리 상담사와 만났다. 그녀는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였다. 남성이 가정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 통제적인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천천히 대답했다. 먼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세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회복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민재는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준호의 병실로 돌아갔다. 형은 이전보다 좀 더 편안해 보였다. 링거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고 안색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형, 좀 어때? 준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지쳐 보였다. 좀 나아진 것 같아. 유진이는? 걱정하지 마. 형수님은 당분간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
준호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민재야. 이런 모습 보여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민재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 이건 형의 잘못이 아니야. 회복에 집중하자. 그리고 형이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들을게.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준호의 몸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지만 심리적 회복은 더 시간이 필요했다. 의사는 적어도 2주간의 입원을 권고했고 그동안 민재는 형의 곁을 지켰다. 유진은 몇 차례 병원에 찾아왔지만 민재와 병원 보안팀의 협조로 준호를 만나지 못했다. 입원 5일째 되는 날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유진이를 만났을 때 그녀는 완벽해 보였어. 준호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다. 저녁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건강에 관심 많은 여성. 내가 항상 동경하던 타입이었지. 우리 교제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 그녀는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했고 나도 그랬고.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결혼 준비 기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내 옷차림, 머리 스타일을 지적하더니 점점 내 식습관, 생활 패턴까지 바꾸려고 했지. 처음에는 그저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려는 거라 생각했어. 그녀가 영양사니까.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민재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남편 개조 프로젝트라고 농담 삼아 말하더니 점점 그게 진짜가 됐어. 식단은 완전히 통제됐고 하루 식사량이 계속 줄어들었지.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야 했고 그 결과는 기록되고 검토됐어. 체중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유진이는 폭발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식품 보관함에 자물쇠를 달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고 그녀가 집에 없을 때도 원격으로 확인했지.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면 몰래 뭔가를 먹으려고 했지만 항상 들켰어. 그럴 때마다 유진이는 내가 그녀를 배신했다며 화를 냈어. 내가 그녀의 커리어를 망치려 한다고. 자기 명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민재는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형, 그건 학대야.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알아. 이제는 알아. 하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그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 준호는 자신의 팔을 바라보았다. 한때 탄탄했던 근육은 사라지고 앙상한 뼈와 피부만 남아있었다.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도 약해졌어. 저항할 힘이 없었어. 그냥 살아남기 위해 순응했던 거야. 민재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이제 그는 형수 유진이 어떻게 준호를 통제하고 학대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된 정서적, 심리적 학대였다. 준호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완전한 의존성을 만들어낸 과정이었다. 형, 용기를 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형 곁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준호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나는. 말을 끝맺지 못하는 준호를 보며 민재는 무언가 결심한 듯 했다. 형, 한 가지 제안이 있어. 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 당분간은 혼자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유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집착이 심해. 걱정하지 마. 법적으로 형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어. 내 친구 중에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거든. 다음 날 민재는 변호사 친구 소연과 만났다. 그녀는 민재가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 사례예요. 정서적 학대와 통제, 감금에 해당해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호 형이 아직 이혼을 결정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는 여전히 유진에게 감정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소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흔한 경우예요. 학대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불러요. 시간과 상담이 필요할 거예요. 민재는 소연의 조언을 따라 우선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리고 준호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상담사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2주간의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했고 유진은 이 기간 동안 준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유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남편에 대한 걱정스러운 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던 중 그의 가족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을 데려갔어요. 진심으로 걱정되고 그가 보고 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유진의 팔로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는 그녀를 지지하며 준호의 가족을 비난했고 몇몇은 민재의 개인 SNS까지 찾아와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가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유진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다. 민재는 급히 병원 보안팀과 협조하여 후문으로 준호를 데리고 나왔다. 이게 다 뭐야? 준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유진이 SNS에 글을 올렸어.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어. 민재의 차에 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항상 그랬어. 유진이는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그것이 그녀의 무기야.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나를 압박하는 익숙한 패턴이야. 민재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준호는 갑자기 물었다. 내가 정말 이혼해야 할까? 민재의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다. 준호는 조금씩 체중을 회복하고 있었고 안색도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심리적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식사 시간에 불안해했고 음식을 먹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듯한 시선을 민재에게 보내곤 했다. 형, 마음껏 먹어도 돼. 여기서는 아무도 형을 감시하지 않아. 민재의 말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알아.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 몸은 편안해졌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네. 준호는 매주 2회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 상담사는 그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영양 장애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재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다. 민재 씨,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유진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항상 완벽하게 꾸몄던 그녀는 지금 지치고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민재는 문틀을 붙잡으며 그녀를 막아섰다. 형수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그건 불공정해요. 당신이 거짓말로 법원을 속인 거잖아요. 저는 오빠를 사랑해요. 그저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민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준호 형의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갔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뭘 알아요? 저와 오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건 우리만의 약속이었어요. 당신 같은 외부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준호였다. 그는 민재의 집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다. 유진은 놀란 듯 준호를 바라보았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집에 언제 돌아올 거예요? 이제 그만 이 해프닝을 끝내요. 준호는 천천히 걸어와 유진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유진아, 이건 해프닝이 아니야. 우리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어.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다 오빠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가 달라질게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유진아. 하지만 난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내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다쳤어. 우리 둘 다 도움이 필요해. 유진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애원하던 눈빛이 분노로 가득 찼다. 그래서 날 버리겠다고?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헌신했는데. 내 커리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당신 같은 남자 내가 아니면 누가 봐주겠어요? 그녀의 말은 준호에게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준호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래, 내가 계속 그렇게 말했지. 내가 가치 없고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 알아. 그건 내가 나를 통제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유진은 격분했다. 그녀는 갑자기 준호에게 달려들어 밀쳤다. 준호는 몸이 약해져 있던 터라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오빠. 민재가 재빨리 달려가 준호를 부축했다. 그 순간 옆집 주민이 소란에 놀라 문을 열었고 이웃들도 하나둘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이웃의 질문에 민재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누군가 경비실에 연락했고 곧 경비원이 올라왔다. 유진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오빠, 내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이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유진아, 이제 그만해. 우리는 서로에게 독이 돼버렸어. 이별이 우리 둘 다에게 최선이야. 민재는 이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폭행 시도로 기록되었고 법원은 명령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유진은 결국 퇴거 조치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형, 괜찮아? 민재의 물음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처음으로 유진이에게 진실된 내 감정을 말했어. 두렵지 않았어. 처음으로. 내가 다시 나를 찾은 것 같아. 민재는 형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형이 자랑스러워.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준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끝은 아니겠지? 유진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래, 하지만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준호의 예상대로 유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SNS에 자신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여론을 조성했다. 준호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준 것이라고, 그리고 준호의 가족이 자신들을 갈라놓았다는 서사를 만들어냈다. 일부 팔로워들은 민재의 직장에까지 연락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민재를 보호해 주었지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유진의 과거 지인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자신도 유진에게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수진이라는 이 여성은 유진과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유진 씨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어요. 제가 일할 때도 그랬고 이전 남자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어요. 그녀의 패턴이에요. 수진은 유진이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였다는 증언과 증거를 제공했다. 이 정보는 준호의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법원의 이혼 심리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유진과의 이혼을 결정했고 민재와 변호사 소연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법정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은 학대의 전모를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제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통제는 심해졌고 제 모든 생활을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와 식품 보관함에는 자물쇠가 걸렸고 집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준호의 증언은 냉정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6개월 만에 체중이 25kg 이상 줄었고 결국 저혈당 쇼크와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진 측 변호사는 반격했다. 김준호 씨, 당신은 아내의 지시에 자발적으로 따른 것 아닙니까?
누가 강제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심리적 통제와 학대는 보이지 않는 강제력을 갖습니다. 아내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질 것이라며 저를 책임감으로 압박했고 저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자존감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강력한 구속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말은 힘이 있었다. 증거 심리에서 민재가 수집한 메시지들, 의료 기록, 그리고 수진의 증언이 제시되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진이 운영하던 비공개 블로그의 내용이었다. 그곳에는 준호의 체중 감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과 함께 그를 마치 실험 대상처럼 다루는 글들이 있었다. 날짜 7월 15일 대상 남편의 체중 75kg, 칼로리 1200으로 제한, 단백질 섭취 최소화, 대상이 배고픔을 호소하나 의지력 훈련 중요, 날짜 8월 3일 목표 미달성, 대상이 회사 회식에서 음주, 처벌로 48시간 단식 실시. 이 블로그 내용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콘텐츠 창작을 위한 개인적인 노트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노트가 아닙니다. 한 인간을 대상화하고 통제하며 그의 건강을 해치는 계획적인 행위의 증거입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수진이 제출한 유진의 이전 연인들에 대한 증언과 증거였다. 유진은 과거에도 여러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의 통제적 행동을 보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진 씨는 항상 완벽한 파트너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완벽함의 기준은 오직 그녀만 정했죠. 파트너가 그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를 개조하려 했어요.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유진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의뢰인은 영양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남편의 건강을 개선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주치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 개선은 의학적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원고의 상태는 심각한 영양실조였고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의학적 기준으로도 이는 건강 개선이라 볼 수 없습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유진의 SNS 활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자신을 오해받은 피해자로 포장하며 지지자들을 모았고 준호와 민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일부 극성 팬들은 민재의 개인 정보까지 퍼뜨리며 협박하기도 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민재에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어. 민재는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형, 이건 단순히 형의 문제가 아니야. 유진 씨는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 형은 지금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겪은 일을 말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준호와 유진의 이혼이 승인되었고 법원은 유진에게 준호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인정했다. 유진은 준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1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도 유지되었다. 또한 법원은 유진에게 심리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다. 판결이 나온 날 준호와 민재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긴 터널의 끝에 보이는 빛 같았다. 끝났어, 형.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시작이겠지. 내 새로운 삶에. 이혼 후 6개월 준호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민재의 집에서 독립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체중도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눈빛이 다시 생기를 찾았다는 점이었다. 준호는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계속 받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지원 그룹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내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니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학대는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지원 그룹에서의 활동은 준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유진은 판결 이후 잠시 SNS 활동을 중단했다가 몇 개월 후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글을 올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도가 순수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팔로워들은 그녀를 떠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녀를 지지했다. 민재는 유진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형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오랜만에 건강한 식욕으로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형, 요즘 어때?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 정말 좋아. 물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고 음식 앞에서 긴장할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자유롭다는 걸 상기시켜. 내 몸과 마음은 내 것이라는 걸. 민재는 형의 변화에 감동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형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원 그룹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 어떤 분은 20년 동안 통제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대. 또 어떤 분은 자녀들까지 같은 고통 속에 있었고, 내가 겪은 건 1년 반 정도였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빨리 빠져나온 셈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그렇게 되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등을 살짝 밀어준 것뿐이야. 실제로 걸어 나온 건 형이잖아. 준호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건배.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준호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들려오는 진심 어린 소리였다. 1년 후 준호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남성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해. 내가 그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어.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정서적 학대와 통제의 메커니즘, 그리고 그로부터의 회복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 특히 남자니까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준호의 용기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준호는 여러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가정폭력과 학대는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심리적 통제도 마찬가지로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준호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남성 피해자들이 도움을 구하는 데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2년 후 준호는 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민재는 형의 졸업식에 참석해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형, 자랑스러워.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아니, 형이 스스로 해낸 거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준호의 눈에는 다시 찾은 웃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깊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반영하는 빛이었다. 이제 준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성장하고 그 경험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시 찾은 웃음과 함께.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준호가 아직도 유진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형, 그건 형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야.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해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준호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